혹시 이 인생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은 자식이 도움을 거절할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식들의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이상 당연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멋진 여행, 빛나는 미소, 바람과 햇살에 감싸인 사랑스러운 사진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희생을 짊어진 작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72세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의 여정 기록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정, 사랑하면 분명히 통할 거야. 희생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자식들과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보내고 아무리 마음을 갈아 넣어도 이 여정에는 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조용히 잠깐만이라도 조은히 앉아서 귀 기울여 주세요. 연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딘가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점점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증축한 것도 아닌데 고요함이 집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 지연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작은딸 민서는 부산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정말 바빠 보입니다. 정말로 바빠요. 저는 딸들이 바쁜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멈춰 설 여유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저녁 시간, 문득 가슴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인데 저 아이들의 여정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저는 아직도 2015년 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연이가 말했죠. 학교 친구들과 제주도에 갈 계획이야.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지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저까지 기뻤습니다. 다만 비행기 표값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저축통장을 꺼내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재밌을지도. 지연이는 살짝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엄마 가면 힘들어. 집에서 푹 쉬어. 우리 여행은 여기저기 바빠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좀 힘들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고, 스스로에게 이해했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연이가 출발하는 날,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이는 캐리어를 끌고 저는 손수건을 흔들며 말했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진은 단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17년, 이번엔 민서가 지연이를 데리고 강원도에 눈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로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지금 기차랑 호텔 세일 중이라 바로 예약하고 싶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날 바로 우체국에 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봉투에는 손으로 쓴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메시지에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것도 약속된 것도 아닌, 그냥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송금 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하죠. 바빠서 그랬겠지. 배 끼치면 안 돼. 2019년 어느 날 정원을 쓸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딸이 올린 제주 사진 정말 멋지더라.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열고 지연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만든 계정으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라산 앞에서 자매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눈은 어릴 적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을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어른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캡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딸의 글씨, 딸의 미소.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단지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허한 공간이 퍼져나갔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김밥과 두유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밥을 차릴 기운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저는 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돈도 보낼 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바랐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함께 웃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옛날 자전거에 두 아이를 태우고 나들이 갔던 그때처럼 2020년 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다음 달에 긴 휴가를 얻어서 일본에 다시 갈 계획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랑 가는 거니?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친구들? 민서는 아직 모르고.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도 돼 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또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집에서 푹 쉬어. 그 해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필요 없다. 단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짐을 쌌다 해도 그건 텅 빈 것에 불과하다. 이 10년 동안 딸들의 여행을 7번 배웅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부산, 도쿄, 싱가포르, 서울, 다낭. 하지만 그 어떤 여행에도 저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말이 적고 더 참을성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어머니였다면 딸들이 저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한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아이였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여행들 속에 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지 않는 한 딸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늘 바랐던 것을, 함께 가고 싶었다는 것, 풍경도 선물도 아닌 단지 아이들이 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2023년 3월 서울의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집 담장에 연한 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침 저는 주방 행주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로 바로 알았죠. 딸의 슬리퍼 소리는 늘 어딘가 급했고 어릴 때부터 변함없었습니다. 지연이는 말도 빠르고 걷는 것도 빠르며 인생 자체를 급히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오늘 갑자기 왜 온 거니? 딸은 가볍게 저를 안아주며 코트를 벗으면서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오래 있진 않을게. 저는 급히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린 건 긴장 때문인지 아직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 과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바로 말을 시작했죠. 엄마, 아빠가 남겨준 200만 원 아직 있어? 저는 조금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지. 잘 보관하고 있어. 무슨 일이니? 지연이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 가려고. 비행기 표는 싸게 샀는데 호텔비가 좀 비싸서 엄마가 빌려주면 바로 예약하려고. 돌아오면 꼭 갚을게. 싱가포르,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나 동화 속 같은 곡선의 다리 사진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다고 은밀히 꿈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어 10년 넘게 소중히 보관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귀퉁이에는 남편의 송을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저는 그 봉투를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여받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건강해. 의사 선생님도 혈압도 심장도 괜찮다고 했어. 귀찮지 않다면 엄마도 같이 가도 될까?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 기쁨의 기색. 그런 표정을 기대했지만 거기에 있던 건 당황,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엥, 엄마. 해외는 멀고 엄마 추운 거 싫어하잖아. 비행기도 사람 많아서 힘들 거야. 다음에 하자. 선물 사올게. 다음에 또 한 번. 언젠가의 약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딸들이 출발하는 날, 저는 늘 그랬듯 배웅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창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와 민서가 캐리어를 끌며 택시에 오르는 모습. 둘 다 긴 코트를 입고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도 코트 있어. 캐리어도 끌 수 있어. 하지만 그 캐리어 안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부조를 기다렸습니다. 물건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작은 홍차 티백이라도, 키홀더라도, 엽서 한 장이라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엄마를 떠올렸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메시지도, 감사 인사도, 단 하나도. 마치 그 여행 속에 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열흘 뒤 저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다녀왔어? 여행 재밌었니? 읽음 표시가 뜨긴 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일기에 썼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은 거절당하는 것보다 모든 걸 받고 난 뒤에 침묵이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툇마루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무김치. 혼자 밥을 먹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혀 마지막 한 숟갈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을 찌르는 현실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딸들에게 나는 동행자가 아니다. 단지 자금 제공자, 모습은 필요 없고 송금만으로 충분한 존재. 그 느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계속 울리는 벨소리만 들리고 끊길 때, 손주의 생일에 메시지를 보내도
이모지 하나만 돌아올 때, 돈을 보내도 잘 받았어 라는 한마디도 없을 때, 저는 거리라는 것이 지리적인 게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거리라는 걸.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3세대 여행 특집이 나왔습니다. 조부모, 부모, 아이들이 함께 여행하며 웃고 밥을 먹는 모습. 저는 소리를 줄이고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나도 지연이와 민서 사이에 서서 작은 가방을 들고 공항에서 미소 짓는 사진이 있다면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 놀러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연이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민서는 젖을 먹던 시절, 저는 두 아이를 업고 걸으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나는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자리였어. 지금의 나는 여행 뒤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대로 저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공항에 서서 캐리어를 끌며 멀어지는 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도 돼. 하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늦게 찾아왔지만 예년보다 더 무덥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6월 말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창문 가득 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집안의 선풍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며 낡은 끼익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정겨운 소리이기도 했죠. 그날 지연이와 민서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딸이 동시에 얼굴을 보여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고등어구이도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두부찜도 잊지 않았습니다. 탁자를 깨끗이 닦고 남편이 경주에서 사온 국화문의 테이블볼을 깔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마치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북적이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 지연이는 가볍게 저를 안아주며 엄마, 살찐 거 아니야. 밥 잘 챙겨 먹어. 민서는 신발을 벗으며 엄마 집은 좋은 냄새가 나. 추억의 냄새 같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팔에 안고 키웠던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일과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여는 게 두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몇 번이고 거절당하고 답 없는 메시지를 쌓은 끝에 저는 마침내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강요하지 않게, 단지 솔직한 마음을 한마디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연이와 민서를 바라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어디론가 가기엔 충분할 거야. 다리가 약해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가벼운 거절이라도, 다음에 하자 같은 부드러운 말이라도. 하지만 돌아온 건 마루대 칼처럼 날카롭지만 달콤하게 포장된 말투였습니다.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지 않은 채 밥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돈이 있다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 돼? 애 키우느라 돈이 부족해서 같이 여행 가는 건 솔직히 귀찮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숨소리, 말과 말 사이의 침묵까지 모두 선명히 귀에 남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게 눈물 맺힌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막혀 밥알이 가슴속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불렀어. 잘 먹었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요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똑똑 어머니와 딸의 침묵의 초를 새기는 듯이 그날 오후 지연이는 설거지를 하고 민서는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현관 앞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가지가 몇 개 자라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지연이가 그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져 울면서 제게 매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발을 붕대로 감아주고 이마에 키스하며 달랬죠.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는 끊어질 순 없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유대에 금이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방에 퍼지는 향 냄새가 예전 제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집이 북적였던 시절을 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너무 응석바디로 키운 걸까? 다음 날 아침 딸들은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웃으며 늘 하던 대로 말했죠. 조심히 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지연이는 뒤돌아 손을 흔들며 알았어 엄마. 민서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준비했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건네려 했던 봉투. 그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이거 가져. 우리 같이 어디 가자. 엄마가 낼게. 하지만 이제 저는 조용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쓰게 될 줄 몰랐던 것을.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별 편지였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단지 지쳤을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마음이 다친 곳에는 들어갈 틈조차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식사로부터 일주일 뒤 집안은 다시 낡은 냉장고 소리, 무더운 밤에 낮게 윙윙대는 천장 선풍기 소리, 그리고 제 혼잣말이 울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식사 이후 제 마음은 짜낸 행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연이를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민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 옛날에 품에 안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이고 한밤중 열을 업고 달려갔던 그 아이들의 꿈속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아침은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월의 비는 가늘고 투명한 실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나무 책상에 앉아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송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돈을 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몇 줄 짧지만 가슴을 찢는 말을 적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어. 하지만 정말로 먼저 사라진 건 어머니로서의 의무였지. 쓰고 난 종이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1원도 넣지 않고 영수증도 늘 동봉하던 카드도 없이 단 한 장의 종이 그리고 하나의 마침표. 봉투를 봉하고 겉면에 민서 귀하라고 적은 뒤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간편 등기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애라면 분명히 열어볼 거예요. 사흘 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마지막 한마디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 과장되게 굴다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툇마루로 나가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고작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 고작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건지.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지쳤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딸과의 통화를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를 끓여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같은 풍경. 하지만 가슴속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아파도 참고 신었던 너무 꽉 끼는 신발을 벗어던진 뒤에 그런 가벼움.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 소중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호적등본 사본, 그리고 전에 썼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을 지연이와 민서에게 똑같이 나누겠다고 옛날에 제가 떨리는 글씨로 단단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믿으며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을 남길 이유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기한 예금 통장이 아니야. 만약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떠올린다면 이제 그 역할은 내려놓아야 해. 다음 날 저는 강남역 근처에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표정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유언장을 폐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겠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꽃집에 들러 흰 국화를 한 다발 샀습니다. 그건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꽃. 불단에 그 꽃을 바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화가 나서가 아니야. 늦기 전에 나 자신을 구하고 싶을 뿐이야. 사흘 뒤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게 단 3글자뿐. 진심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순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해졌어.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필요할 때 침묵하는 강함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빈 봉투를 보낸 뒤 제 집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서 외부 세계에 무언가를 기대하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고마워라는 메시지도, 미안해라는 한마디도, 다음에 같이 가자는 약속도,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라 불렀던 그 순간에 8월 초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병원비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계단에서 떨어져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빨래를 거두려다 현관턱에서 발을 헛디뎠죠.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중 민서에게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관자놀이에서 피가 스며나오는 걸 느끼며
약 1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민수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는 2집 건너 사는 이웃 박씨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23세, 갓 취업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집 불빛이 늦도록 켜져 있는 걸 이상히 여기고 찾아왔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민수는 놀라며 망설임 없이 저를 업고 1층으로 내려와 응급차를 부르며 타월로 지혈해 주었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저는 몽롱한 와중에도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할머니라며 그런 따뜻한 목소리로 불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제 집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다 주거나 온수기 설정을 도와주거나 가끔은 함께 라멘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집 따분하지 않니?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재밌어요. 오히려 제가 시끄러워서 폐 끼치는 거 아닌지 걱정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크 없이 집에 들어온 건 민수뿐이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라고 물어준 것도 그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서 단 1원도 받으려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손으로 쓴 메모까지 남겨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다리에 오르지 마세요. 오늘 바빠서 내일 올게요. 제가 유언장을 새로 쓰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을 때 담당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새로운 수령이는 혈연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병원 문을 함께 넘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축통장 전부를 맡겼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모은 1,200만 원이 넘는 돈. 지연이와 민서에게 나누어줄 예정이었던 돈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수령인 이름 아래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 재산은 제 손을 잡아 일으켜준 사람에게 맡깁니다. 어머니를 저렴한 티켓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후 민수를 강남역 근처 카페로 불러 유언장 4번을 건넸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네가 지금처럼 바른 사람으로 남아주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가족도 아니잖아요.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는 2명의 친딸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같이 여행 간 적이 없어. 잠시 멈추고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디를 가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줬어.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침묵도 또한 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불에 태웠습니다. 종이는 새빨갛게 타올랐습니다. 불꽃에는 향기가 없었지만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불 곁에서 종이가 타는 소리를 들으며 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자식을 잊는 힘껏 사랑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그런 환상의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해 명의에 포함된 재산 일부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많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닷가의 작은 집, 꽃을 기를 작은 정원,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칠 책상뿐입니다. 저는 아름답지만 외로운 집에서 늙음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조건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곳에서 민서가 돌아온 이유,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집 뒤뜰 땅을 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기 때문일지도,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 유언장이 공식 통보되어 김 씨 성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단지 긴 침묵 끝에 양심이 마침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웃이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택시가 멈추고 그녀는 약간 허둥대는 모습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그 얼굴에는 예전 같은 무관심이 아니라 동요가 떠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민서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고는 세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그래도 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그저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뒷문으로 돌아 주방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접혀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 한 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주 정성스레 닦던 벽시계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마루대 그곳에 누군가 살았던 증거를 처음부터 지워버린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허겁지겁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엄마 집에 없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 비어 있어. 지연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어 전화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기계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또다시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똑같았습니다. 민서는 다시 문 앞에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루대 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 늘 그랬듯 손을 흔들며 웃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듯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그 어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채 등을 돌리려던 순간 이웃 박씨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돌아보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박씨 아저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정성스레 접힌 인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만약 딸들이 나를 찾으러 오면 이걸 전해줘 라고. 민서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심장에 말뚝처럼 박혔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 나는 말리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기다려줄 거야 라는 기대는 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야. 다만 이제야 깨달았어. 훌륭한 어머니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편리한 장식품이 되고 싶지는 않아. 찾지 마.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희를 찾아 헤맸어. 그리고 이제 지쳤어.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돌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날의 노을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충격은 그 빛으로 달래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답장하지 않았던 메시지, 한 번도 엄마를 초대한 적 없는 여행, 돈을 받고도 감사 한마디 전하지 않았던 봉투. 민서는 문득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라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그 편지가 조심스레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구깃지지도 찢기지도 않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네,
연마는 이제 지쳤어. 저는 비 내리지 않는 아침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루대 하늘조차 마지막으로 약간의 따뜻함을 더해 저를 배웅해주는 듯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송가방 하나, 그리고 조심스레 접은 몇 장의 서류.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 건강보험증,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10년간 써온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읽을 글을 발견하길 바라지 않았고, 저는 용서나 붙잡아 주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지갑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곳은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바다는 깊은 푸른빛을 품고 있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숨쉬고 있어.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목조집을 빌렸습니다. 뒷마당에는 작은 땅이 있어 거기에 꽃을 심고 허브를 기르고 그리고 흰 국화 몇 줄기를 심었습니다. 흰 국화, 강한 향은 없지만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피는 꽃. 마루대 저처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옆집 지붕에서 새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봉투가 오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이 이 마을의 도서관에는 아담한서의 교실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건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 그녀는 아이들에게 붙잡는 법, 글씨 쓰는 법,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줄 나이 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 어머니, 감사 같은 단어를 먹물로 천천히 써 내려갑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식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지.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라 불릴 자격을 찾는 중이야. 아이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그래도 웃으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이접기, 솥밥 짓는 법,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치는 작은 수업도 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모를 겁니다. 제가 가르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조용히 어루만져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다시 일기를 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스미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대로 적을 뿐입니다. 오늘은 맑음. 하준이가 어머니라는 글씨를 정말 잘 썼다.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어느 날 밤 저는 집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달 밤 바다는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여행들, 숨막히는 식탁, 답이 오지 않았던 메시지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뜨고 그날 밤의 일기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풍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원한 게 아니야. 단지 예전에 품에 안았던 사람들과 옆에서 걷고 싶었을 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혼자 걸어갈 거야.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 누구도 함께 걷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연이와 민서가 저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 더 이상 없을 때일지도. 혹은 먼 곳만 바라보던 그녀들이 정말로 함께 걸어야 했던 사람이 늘 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일지도.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들이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엄마 어디 있나요? 누군가는 바다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 나무 아래 매일 저녁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어.
어느 날 그녀가 파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 나는 도망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어머니라 불릴 자격을 찾으러 온 거야.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로서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스스로에게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펴.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여정에서 잊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제게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까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내어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 어머니가 계시다면 부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만 어머니를 만나지 말아주세요. 부디 어느 날의 식탁이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앉아있던 마지막 만찬이 되지 않도록.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아이들에게 감사라는 글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제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의 뒤가 아닌 옆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